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 채널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좀 간혹 가다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정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우리 전반적인 어떤 삶에 관련된 거 뭐 다양하게 좀 다루려고 하는 채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보시는 분들 입장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자체가 그동안에는 괜찮았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도 경제만 본다면 정말 모범적인 국가로 잘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성장의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행보 내지 수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은행 관련된 건데, 이제 저축은행이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잘 버는데, 경제가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되면 손실이 나는, 즉 변동폭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79개 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중에 25개 저축은행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2014년도 이후에 9년 만입니다. 물론 이제 금액으로 본다면 600억이면 아직은 적습니다. 아직은 적은데, 근데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봐요. 물론 저축은행 연합회에서는 뭐 조달 비용이 올라갔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함에 따라서 600억 적자라고 하면서 아직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축은행 건 당기 순이익입니다. 1, 4분기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부터 나온 건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100억,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00억,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400억, 2021년도 4600억. 어우, 많이 벌었네요. 2022년도 4500억. 엄청나게 돈을 잘 번 겁니다. 저축은행 캐파로 본다면. 잘 벌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마이너스 600억? 그러면 1년 만에 5천억이 사라진 거예요. 자, 갑자기 이런 거는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 우려된다는 거죠. 자, 연체율을 한번 볼게요. 연체율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는 3.3, 2022년도에는 3.4, 2023년도에는 5.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 5.8 같은 경우는 그때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때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당히 빠른 폭이죠. 연체율도 갑자기 무려 1.7이나 올라가고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금리가 갑자기 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조달 비용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도 예전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변동금리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환 능력이 약화가 되고 건설업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환 능력이 좋아질까? 저도 이거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되는 거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요. 뭐 지금 보면은 뭐 갑자기 개선될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환 능력 악화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도 좋아질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장에 좋아질 분위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발생했고, 그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미분양된 미분양 아파트들, 이것들도 좀 많이 줄어드는 폭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PF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아파트 경기, 부동산 경기 쉽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좀 있으면 바로 반전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동안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가장 덕을 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인데, 지금 그 수혜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2010년도만 하더라도 화장품 같은 경우 중국에서 우리 거 엄청 좋아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자국 내 거 다 씁니다. 뭐 갤럭시 같은 경우도 휴대폰도 그렇죠. 이제 다 자국 내 제품을 써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중간재도 우리가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소위 말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괜찮은 자국 내에서 그거를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것이 옛날만큼 무역으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뭐 이게 근데 단기간에 금방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어떤 그 중국 수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어떤 뭐랄까요, 경기 침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다닐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차피 저축은행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하고 이자하고 합쳐가지고 5천만 원 내로 하셔야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 의외로 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경제 충격이 만약에 온다면, 부동산이든 그리고 뭐 주식이든 뭐 이런 게 혹시 경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급락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의외로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